안녕하세요. 전산액 1급 제60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분류가 다른 것은? 자, 볼까요? 부가세, 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유동성, 장기부채. 2번, 3번, 4번은 부채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고, 그죠? 답은 1번 되겠네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다음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만 나열한 것은?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 뭡니까?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그리고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 이런 거는 뭡니까?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었다. 비교 가능성 요거는 부차적인 질적 특성.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성의 하부 속성, 검증 가능성과 중립성 또한 신뢰성의 하부 속성, 그죠? 이런 것들 용어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딱딱 그 정의도 알고 있어야 되고 분류도 제대로 딱딱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문제 3번입니다.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품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치를 말한다. 요거 맞거든요. 그래서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용어는요. 요 재고자산을 외부에 팔았을 때 돈을 얼마나 받을까라는 개념이 순실현 가능가치랍니다. 즉 시장가치, 시가 맞겠죠. 거의 유사한 의미인데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하는데 맞겠죠. 요렇게 지문에서 한번 등장했으니까 이제 요런 용어도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지. 자, 이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계속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2번.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적용한다. 이런 거 우리 본문할 때는 안 배웠는데요. 이런 뜻이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 개의 품목이 있을 때는 자, 어떤 거는 시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떨어진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품목을 한꺼번에 생각해버리면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져서 약간 그 저가법의 효과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보수적이지 못하다 이거지. 조금 덜 보수적인 방법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려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품목이 여러 개 있을 때 품목별로 이렇게 저가법을 적용하래. 그러면 품목별로 시가가 올라간 거는 전혀 액션 취할 필요 없고 떨어진 거는 바로 그냥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보수적인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옵니다. 말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지문에 한번 등장했으니까 이런 지문도 익혀두시면 좋겠네. 그래서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르면 원칙은 이렇게 보수적으로 품목별로 이렇게 저가법 적용하는 게 원칙이래. 중요한 거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출제 범위 중요하겠죠. 중요하긴 한데 우리 출제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성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답이 사실 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거지. 조금 지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키포인트로 다뤘던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라고.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용어들이 한번 등장했던 거를 좀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항목별 그죠? 이런 거를 조금 눈에 익혀두시고 어쨌든 답 찾을 때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자, 3번 시가는 매 기간 말에 추정한다. 요거 맞겠지, 그지? 틀린 게 분명히 나올 것이다. 4번에 나올 것이다. 봅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고 정리했었잖아.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생소한 지문 한두 개쯤 나올 수 있다. 이제 앞으로는 나오더라도 이런 거 이제 조금 익숙하게 한번 읽고 지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됐죠. 문제 4번요. 2000X1년에 자동차 보험료 24개월분 X1년 3월부터 X3년 2월까지 24개월이다. 그지? 24개월 동안의 보험료 4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미경과본을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X1년에. 자, X2년의 비용으로 인식할 보험료 금액은 자, 48만 원 돈이 나갔지만 전액 다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나중에 줘야 될 보험료를 미리 준 거에 대해서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놨으니까 해당되는 X2년도에는 그 선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계산되어 있는 거를 대변으로 보내면서 차변 쪽에 보험료라는 비용을 인식하겠죠. 뭐에 따라서?
발생주에 따라서 발생주에는 뭐 요거 48만 원을 기간별로 월할 안분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기간만큼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발생주겠지, 그지? 자, 그러면 24개월분이 48만 원이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48만 원 나누기 24하면 되겠지. 48만 원 나누기 24는 2만 원. 한 달에 2만 원이지. 자, X2년은 몇 개월입니까? 요 보험료 기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고스란히 12개월분을 그냥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2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은요 24만 원만큼 X2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겠지. 분계로 따지면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 비용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그죠? 답은 3번. 문제 5번요. 결산 시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 너무나 자주 나온다, 그지? 자, 이제 여러분 신속 정확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결론과 저의 결론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자, 미지급 이자 비용 계산하는 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차변 쪽에 인식하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이렇게 인식해야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요거를 안 했대. 그러면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 걸 안 했으니까 비용이 아주 작아지고요.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 거 안 했으니까 부채가 아주 작아지고,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으로 먼저 파악해야 되겠지. 수익은 아무런 영향 없는데 비용이 떨어졌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올라가겠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자본으로 그 효과가 고스란히 가겠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3개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 자, 자산은 아무런 영향 없어. 자, 그런데 부채는 확 떨어졌어. 그러면 자본은 올라가야지만 왼쪽 오른쪽 하기가 똑같겠죠. 그러면 자본이 올라가겠다. 부채가 떨어지면 자본 올라간다. 이렇게 확인까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재무 영향을 분석했다. 그러면 틀린 걸 찾으면 됩니다. 부채가 과소계상 맞죠? 2번 순이익이 과대계상 맞고, 3번 비용이 과소계상 맞고, 4번 자본이 과소계상이 아니고 자본이 과대계상해야 되겠죠? 답은 4번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출발점은 뭐? 항상 회계 처리. 그래서 거래 판례소 결합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의 변동을 딱 파악한 다음에 단기 순이익 다음에 자본 영향 딱 구하고 나서 그 재무상태표 3개 요소로 이렇게 확인까지 해본다. 이렇게 이런 단계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문제 6번 봅시다. 주식회사 세원은 전년도 7월 18일 날 구입하여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당해 연도 6월 1일 날 3,700만 원에 처분했답니다. 당기분에 대한 감가상각 후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800만 원이고요. 처분이익은 500만 원이 발생했답니다. 내용연수 5년이고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물어봤네.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자, 얼마에 팔았고 3,700만 원에 팔았고, 얼마의 처분이익이 나왔고, 그리고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회계 처리해보면 취득원가가 얼마나 나오겠다. 바로 빈감 채우기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지만 요거는 쓸데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취득했을 때부터 처분할 때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했을 것인데, 이런 방법에 따라서 그 금액이 이미 제시돼 있잖아.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이라고 이미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사용해 가지고 800만 원이 구해진 거니까 결국 결과값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굳이 사용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감가상각비 자료는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다. 됐죠? 결국 해결을 뭘로 하라고? 처분할 때 회계 처리를 하라고. 됐죠? 처분 시점에 필요한 회계 처리에서 필요한 금액들이 다 제시되어 있으니까 취득 원가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해볼게요. 실제로 처분 시점을 회계 처리해 봅시다. 자, 대변에 뭐가 적힙니까? 기계장치 취득 원가가 적힐 거 아닙니까? 기계장치 취득 원가가 적힐 것인데 요거를 구해보자 이겁니다. 나머지들 다 알 수 있으니까 나머지들 구한 다음에 유추해보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적에 적히겠죠. 요 금액이 800만 원이었다. 그리고
그리고 얼마 받았다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봅시다. 현금 3,700만 원 받았다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라고? 500만 원이라고. 그럼 빈값 다 채울 수 있잖아. 차변, 대변 항상 일치해야 되죠. 대자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800만 원과 3,700만 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800만 원과 3,700만 원은 4,500만 원 되겠고요.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당연히 4,500만 원 돼야 되겠지. 그러면 4,5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면 취득원가는 4,000만 원 되겠다. 됐죠? 이렇게 취득원가를 구할 수 있겠네. 답은 2번. 됐죠? 그래서 문제가 아주 길지만 이게 뭐가 필요한 자료고 어떻게 답을 구하면 되겠다 그런 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으면 이거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자,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처음에 보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이거 감가상각비도 한번 구해봤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풀고 나면 이제 감이 올 것이라고. 됐죠? 문제 7번요. 주식회사 세원은 당해 연도 중에 보통주 만주 한 주당 액면가액이 1,000원이거든요. 요거를 한 주당 500원에 발행했답니다. 할인 발행했다 그지? 할인 발행 액면가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발행했다. 자, 요런 일이 있었고요. 전년도 기말 재무상태표상 자본 상황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자본금이 9천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 원 이렇게 있었대. 자, 그렇다면 당해 연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 상황으로 올바른 것을 답해보아라 합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해보면 됩니다. 실제로 주식이 할인 발행될 때 어떻게 회계 처리됐는지 바로 분석해 봅시다. 차변, 대변 해가지고요. 현금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봅시다. 현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한 주당 500원. 그리고 그게 몇 주라고요? 만 주라고. 그러면 500만 원 돈 들어왔겠죠. 500만 원. 돈 들어왔겠다. 그리고 대변의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 기준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자본금, 자, 자본금. 자본금은 한 주당 액면가액 1,000원이죠. 1,000원 곱하기 만주 1,000만 원만큼 대변에 기록되겠죠. 그러면 차변 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작년도 말에 이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요건 먼저 대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먼저 차변에 적어가지고 기록하고 혹시 부족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인식한다고 했죠. 대변에 1,000만 원 아주 큰 금액이 이미 있으니까 그냥 차변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요것만 차변 쪽에 500만 원 기록하면 되는 거지. 요거 묻고 싶었다 그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요거 서로 상계관계에 있다. 요거 묻고 싶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됐다. 분석했으면 이제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는 얼마가 남았겠습니까? 자본금은 기존에 대변에 9천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주식 발행하면서 1,000만 원만큼이 대변에 추가됐으니까 기말 자본금은 얼마였다? 1억 원. 그리고 기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였다고? 기존에 1,000만 원 대변에 있었는데 차변적으로 500만 원 적혀가지고 좀 감소됐으니까 남은 건 얼마라고? 500만 원이라고. 됐죠?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같은 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을 구해봅시다. 자본금은 9,500만 원 이거 아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 여기에 맞겠죠? 답은 2번.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총 자본은 얼마라고요? 총 자본은 요거 두 개 더하면 1억 5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총 자본도 1억으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틀렸죠.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다. 됐죠? 8번 봅시다. 다음 중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너무나 쉽다 그지? 빨리 풀어보자. 개발비 바로 답이네. 무형자산 1번이 답이고요. 연구비, 경상개발비 이런 것들 비용이었죠. 그리고 기부금 또한 영업의 비용이니까 비용이고.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9번 볼까요?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요거 전형적인 원가의 흐름 문제죠. 빈값 채우기다. 자, 제공품과 제품에 대해서 총계정 원장 그리면 됩니다. 제공품, 제품,
자, 둘 다 자산이니까 내 자리 왼쪽이 되겠지. 기초금액이 이쪽에 적을 것이다. 기초 제공품이 2만 원. 그리고 기초 제품이 5만 원. 매출 원가는 이쪽에 나타나겠죠. 여기. 자, 매출 원가가 50만 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3만 5천 원. 기말 제품이 4만 원. 이제 빈값 채우기지 뭐.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 적혀있는 거 구해보는 거지. 요거는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면 되겠다. 자, 왼쪽 오른쪽 합계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54만 원. 이것도 54만 원 이렇게 합계돼야 되겠지. 54만 원 빼기 5만 원. 그러면 49만 원 나오겠네. 490 000 요게 똑같이 490 000 나올 것이고, 그러면 오른쪽 합계는 49만 원 플러스 3만 5천 원 하면은 525 000 나올 것이고, 이것도 525 000 그러면 525 000에서 2만 원 빼면요 505 000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답이 되겠다. 505 000 답은 3번. 됐죠? 전형적인 원가의 흐름 문제였다. 문제 10번요. 다음 중 원가 행태를 나타낸 표로 올바른 것은 찾아보자.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가 이런 식으로 비례 형태로 증가하는 거. 직선 형태로 그죠? 나타나다. 그리고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총원가는 항상 똑같아요. 평행선 형태로 나타난다. 항상 일정하다. 준변동원가는 뭐라고요? 고정비 요소도 있고 변동비 요소도 있고 그런 게 준변동원가죠. 그래서 뭐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걸 우리가 예로 많이 삼습니다. 그죠? 기본요금이 딱 일단 부과되고요. 사용 하나하나 기본적으로 딱 어느 정도 금액이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량에 비례해 가지고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거 좀 틀렸자고요. 요 형태가 아니었다. 답은 4번 되겠네요. 준고정원가 계단식으로 딱딱 나타난다. 됐죠? 답은 4번. 자, 그리고 용어도 알아두면 좋겠다. 그지? 준변동원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혼합원가. 고정비 요소도 있고 변동비 요소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혼합원가라고 불렀고요. 준고정원가는 계단식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계단원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용어도 좀 알아두십시다. 오케이. 문제 11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서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원가는 뭐라고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둘 다 속하는 건 뭐라고? 직접 노무비라고. 그럼 직접 노무비 금액 40만 원 찾으면 거기 답이겠지. 답은 2번. 됐죠? 지웁니다. 문제 12번 볼까요?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 뭐 자주 나오죠, 이런 거. 자, 풀어봅시다. 핵심 과제는 종합원가 계산 방법은 제조간접비 배분, 개별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형 계산. 서로 거꾸로 됐죠? 서로 거꾸로 됐다. 올바르게 연결된 걸 찾는 겁니다. 자, 업종. 종합원가는 조선업, 개별원가는 통조림 제조업. 이것도 거꾸로 됐다, 그지? 이렇게. 원가 집계는요, 종합원가 계산은 프로세스별로,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이게 정답이겠죠? 답은 3번. 그리고 4번 장점은요, 종합원가는 정확한 원가 계산, 개별원가는 경제성 및 편리함. 이런 거 요새 자주 이렇게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문이 썩 좋은 지문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랍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래서 평준화 시켜가지고 제공품과 제품을 똑같은 위치에서 조금 바라보고 싶었다. 그런 개념이 완성품 환산량이다. 즉 평준화된 개념이다 이겁니다. 평준화 또는 평균화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화시키고 싶은 개념이 종합원가 계산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을 좀 둘 간에 상대적으로 좀 비교하자면 종합원가 계산은 좀 단순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좀 정확도는 떨어진답니다. 대신 개별원가 계산은 좀 복잡할 때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지만 조금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출발점은 뭐라고? 종합원가 계산 얘가 평준화 개념이기 때문이다. 됐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 방법은 경제성 및 편리함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 이렇게 장점을 정리해 볼 수 있답니다. 말 됩니까? 말은 되는 것 같다, 그지? 그래서 이런 개념도 좀 알아두십시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일반 과세자 김세모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왔죠. 어떻게 푸냐면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이다. 뭐 그 관계로 푸는 문제였다. 납부세액이 10만 원이었거든. 그런데 세금 견세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300만 원이고요. 그 중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의 공급가액이 20만 원이 있더래. 그러면 300만 원 중에서 20만 원만큼은 매입세액 불공제니까 공제받을 수 있는 물건값은 280만 원입니다. 280만 원만큼 요 물건값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 받아 먹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금액을 구해야 되겠지. 매입세액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곱하기 10%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만 원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되겠죠. 납부세액이 10만 원이거든. 그러면 요거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죠. 10만 원 플러스 28만 원은 38만 원. 이것이 매출세액이 되겠다. 됐죠? 매출세액. 답은 2번. 좀 어렵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꼭 맞췄으면 좋겠지. 핵심 키는 뭐라고? 요 수치한 물건값 중에서 수치한 세금계산서의 물건값 중에서 매입세 불공제 있으면 요거 빼자. 뭐 그것만 조금 고려해 주면 되겠다. 전혀 어렵지 않죠. 오케이.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느 것인가? 자, 과세 표준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푼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이렇게 명시된 카테고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딱 구분해가지고 명시를 해놨고 그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된다고 했죠. 이 문제가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다. 사실 국어적 의미로는 똑같습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는 말이 결국 과세 표준에서 빼지 않는다 말하고 똑같죠. 국어적 의미로는 1번이랑 3번이랑 똑같지만 그 분류된 항목이 서로 섞였을 때 서로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수밖에 없다. 왜? 부가가치세법에 이렇게 딱딱 구분해가지고 카테고리를 명시해 두었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장기 할부 판매에 있어서 그 이자 상당액은 알고 봤더니 이자가 아니고 물건값이 일부였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자 상당액을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고 했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사례는 뭐였습니까? 회계하고 똑같습니다.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런 것들 과세 표준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계에서 그런 것들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죠. 그거와 똑같은 취지죠. 부가가치세법에서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2번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그냥 세 가지를 외워두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할 겁니다. 세 가지 대손금. 대손금은 대손세액 공제로 매출세액에서 직접 뺄 거니까 과세 표준은 건드리지 말랍니다. 두 번째는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은 법인세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우리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과세 표준에서 뺄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실무상으로도 중요하고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자 보증금 명목으로 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떼고 나머지만 받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세 가지는 여기 3번 카테고리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카테고리 구분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자고. 1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대손금액. 엄청 길게 적었는데 대손금이란 말이죠. 대손금은 3번 카테고리에 속했다. 2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이거는 뭐라고요? 2번 카테고리에 속했지. 나라에서 돈 받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가지고 받는 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3번 환입된 재화의 가액. 매출 환입이죠. 이거 2번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지. 4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아니니까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2번 카테고리에 속하고요. 1번은 3번 카테고리에 속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느 것인가. 그래서 요거 1번 카테고리를 찾는 것처럼 문제가 딱 제시되어 있는데 막상 지문을 읽으니까 2번과 3번 카테고리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보니까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국어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하고 똑같은 의미죠. 그렇게 돼가지고 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약간 개념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설사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푸는 방법은 뭐라고요? 제가 강조드렸듯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딱 봤을 때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지 이렇게 구분을 딱 해가지고 푸는 것이다 이겁니다.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문제가 그냥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입각해가지고 다음 중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으면 딱 좋겠는데 그냥 국어적 의미가 비슷하니까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가령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막 혼동된다고. 왜 3번 카테고리인데 왜 1번 카테고리로 물었지? 막 이렇게 혼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 이유는 국어적 의미가 같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고 푸는 방법은 제가 강조드렸듯이 어쨌든 카테고리 구분이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서 조금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됐죠? 자주 출제되거든요. 이런 스타일이. 그래서 조금 확실하게 정리해둡시다. 그래서 3번 카테고리 오는 거는 좀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좀 외워둡시다. 그냥 대손금, 하자 보증금, 판매 장려금 이렇게 세 가지. 세 번째 카테고리 됐습니다. 문제 15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 을 받기로 한 때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은. 공급 시기 우리가 딱딱 거래 형태별로 정리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보니까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였다 그지? 자,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지. 기한부 판매는 언제가 공급 시기입니까? 그 기한부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가 공급 시기겠죠. 답은 1번 되겠죠. 2번 장기 할부 판매는 언제가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였다. 완선도 기준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특히 장기 할부 판매는 회계상 그 매출 시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고, 그 중간 지급 조건부 또한 회계상 그 매출 시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거든. 여기서도 나오고 됐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제 60회 기출문제 풀어보았고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포인트로 강조했던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그 패턴대로 출제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